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는 지금 거래 형태에 의한 분류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다고 한다면 단독으로 각 형태별로 시험자리 문제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기출문제를 보고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BWT 방식하고 그 다음에 신용장 방식이랑 같이 연계해서 나온 적은 있었어요. 근데 단독으로 내기에는 사실은 너무 문제가 쉽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BWT 방식의 의의, 그 다음에 뭐 특성, 뭐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너무 평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기는 좀 어렵고요. 나오더라도 아까 봤던 것처럼 BWT 방식에서의 신용장 사용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CTS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CTS 방식은 사실 BWT 방식하고 유사하다고 나와 있는 건데요. 보면은 수출상이 수입국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수입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그 현지 법인의 명의로 물품을 수입하여 현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서 해외 시장 개척에 이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BWT 방식하고도 유사한 방식이고요. 다만 현지 법인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런 내용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CTS 거래에 대한 부분들은 출제 가능성이 되게 낮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수입자 판매 무역의 장점이 있고 뭐 단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수위탁 가공무역, 말 그대로 가공을 하는 거죠. 가공을 하는데 위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옷 같은 거 만들 때 그 원자재들을 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다시 완제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 해당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의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원자재들을 가지고 보냅니다. 어디냐면은 뭐 싱가포르라든지 그런 데 있잖아요. 말레이시아 이런 데다가 물건을 보내고 문화재를 보낸 다음에 거기서 필리핀이라든지 그런 데서 물건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서 같이 수입을 해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위탁 가공을 하는 그런 무역 형태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유한 가공 무역, 뭐 무한 가공 무역 나와 있는데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도 역시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 옆에 보시면 세 번째 연계무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연계무역은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연계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다. 뭐가 연결되어 있냐 보시면 수출과 수입이 서로 간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수출과 수입은 별개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연계된다는 것은 수출을 하면서 나중에 수입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물건 너한테 파는데 너도 나한테 물건 사.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팔 때는 너가 나중에 물건 산다는 걸 조건으로 해서 내가 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한쪽만 판매를 하게 되면은 한쪽은 그냥 약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그런 무역 균형을 맞추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로 필요한 게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 나는 너에게서 어떤 게 필요한데 넌 나에게 어떤 게 필요하니까 서로 우리 그런 형태의 거래를 맺자. 예전 같았으면 물물교환 형태가 있었어요. 물물교환. 우리 한참 예전이죠. 뭐 고려시대 이럴 때 보면 막 우리나라에서는 특산물을 주고 뭐 거기 있는 상인들한테서 다른 걸 받고 그렇게 교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말 그대로 물물교환입니다. 물건과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형태의 방식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뭐 특징, 뭐 단점 나와 있는데 만약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연계무역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는 문제는 사실은 나오기 힘듭니다. 그렇게 나오기 너무 평이한 문제라서 너무 좀 반발이 없는 문제라서 힘들고요. 나오게 된다면 뭐 예를 들면은 다른 형태의 방식하고 비교하는 문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건 다시 말씀드릴 거고 일단 물물교환에서는 밑에 보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대응 수입 의무를 전가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출상과 수입상 둘 간의 거래를 하는데 대응 수입, 물건을 내가 판매를 하면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해라.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받아라. 다른 나라가 수입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 둘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대응 수입의 그런 의무를 전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행 보증서라든지 보증 신용장을 이용해서 뭐 이행을 담보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 밑에 보면 수입의 필요성이 있고 가격이 매칭되어야 하므로 실제 거래에서의 활용도가 낮다. 왜냐하면 물품에 대한 가치를 사실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저희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가치를 화폐로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물건에 대한 가치는 그거에 마땅하는 돈이라는 개념으로 가치를 환산하고 있는데, 단순히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경우라면 이 물건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다른 물건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은 그거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단점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수입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수출도 중지된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사실은 단점 이런 것들도 그냥 참고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물 교환을 단독으로 물어본 문제는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고 이제 구상무역 나와 있습니다. 구상무 뒤에 보시면 이제 구상무역 나와 있는데, 사실은 구상무역이랑 대응구매에 관한 부분들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나온다고 한다면 서로 간에 비교를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상무역 단독으로 그냥 물어볼 수도 있고, 구상무역 안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특수한 신용장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토마스 LC라든지, 백투백 LC라든지, 에스크로 LC라고 하는 그런 일반 신용장이 아니라 특수한 신용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돌아와서요. 구상무역에 대한 의의를 보겠습니다. 구상무역이란 물물교환과 유사하지만 환거래가 발생을 하고, 환거래라는 것은 환화음 말하는 거죠. 환화음. 그런 형태의 돈을 주고 받는 형태가 있고요. 대응 수입 의무를 제3국에 전가할 수 있는 거래로서, 아까 물물교환은 그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대응 수입을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상국에 전가할 수 있는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수출 수입 거래를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을 하며, 통상 백투백 LC, 에스크로 LC, 토마스 LC 등의 특수 신용장을 이용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백투백 LC, 에스크로 LC, 토마스 LC는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백투백이라는 것은 동시 개설 신용장입니다. 어떤 하나의 신용장을 만들 때 그거랑 동시에 다른 신용장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수출을 할 때도 반대로 수입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수출 신용장과 수출 수입 신용장을 같이 개설하는 형태의 이런 신용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도 비슷한 경우인데, 이것들은 나중에 제가 이제 신용장 방식을 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 특징이 나와 있어요. 특징 첫 번째 보시면 환거래가 발생하며 돈을 주고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호 간에 합의된 통화로 대금을 결제한다. 여기서 말하는 통화는 통화 단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달러면 달러, 엔하면 엔화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면 원화, 이런 식으로 보통은 달러를 많이 쓰겠죠. 달러가 많이 쓸 텐데, 그런 합의된 통화로 대금을 결제한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나에 보시면 대응 수입의 이행 기간은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되며, 그 다음에 대응 수입 비율은 통상 20% 이상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20% 내지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 내지 100%가 해당이 되고요. 대응 수입을 할 수가 있는데, 물건을 판매를 하면서 나중에 수입할 거다라고 하지만 그게 곧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 기간 이내로 그 안에만 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대응 수입에 대한 비율은 20%라는 건 좀 적잖아요. 근데 20% 내지 100%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는 100%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개념 자체가 어떻게 잡으시면 좋냐면, 구상무역은 물물교환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물교환은 사실은 100%죠. 그렇죠. 물건을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거의 100%인데, 물물교환은 원래 돈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잖아요. 근데 구상무역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 환거래가 발생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응 수입 의무라는 것이 다른 나라의 제3자에게도 전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도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봤을 때는, 물물교환처럼 생각해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대응 수입 비율은 100%가 많습니다. 100% 많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상 20% 내지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대응 수입 의무를 제3국으로 전가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은 한국과 미국 간의 거래인데, 일본에서 돈 받아라라고 할 수도 있다. 수입해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특징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되고,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다른 거래 형태와의 비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출제를 했을 때 어떤 구상무역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거래 형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물교환의 비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거래 발생 여부하고, 그 다음에 대응 수입을 전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라는 것이 차이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개발 수입과의 비교 나와 있는데, 개발 수입과의 비교를 보기보다는 김치에 나와 있는 대응 구매라는 게 있어요. 대응 구매와의 비교하는 것들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구상무역이랑 대응 구매를 서로 간에 비교를 해보는 문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대응 수입한 생산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문제점이라는 것보다는 둘 간의 비교를 하는 부분 이게 주안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대응 구매 있어요. 대응 구매. 의의를 보시면 대응 구매란 계약 조건에 따라서 수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상품을 대응 수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상무역과 비슷한데 수출과 수입이 별도의 매매 계약서나 신용장에 의해서 이행되는 거래 형태로 별도 거래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동서무역에 보편적으로 활용된 바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상무역이랑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대응해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물건을 수출했으면 내가 다시 대응 수입을 해야 되는데 다만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계약서가 각각 발급된다는 거예요. 수출할 때 한 번, 수입할 때 한 번 이렇게 발급된다는 겁니다. 아까 구상무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개설할 때에도 나중에 수입이 될 거 전제로 해서 하나로만 만드는 건데 여기서는 계약서라는 것도 두 가지로 발급하고 있다는 거죠. 수출할 때 한 번, 수입할 때 한 번. 그래서 별개의 계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특징을 보시면 두 개의 계약에 의한 별도 거래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나에 보시면 대응 수입 의무를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나와 있고 다에 보시면 대응 구매의 대상은 물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운송, 건설, 시장 조사 등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될 수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뒤에 보시면 절충교역 거래라고 해서 대응 구매 형태에 변형된 걸로서 주로 방위산업 분야라든지 항공기 산업에 적용되는 거래 형태로 특정 제품, 군장비라든지 항공기 이런 고도기술 제품을 구매할 때 이러한 장비의 부품의 일부를 수입국에 생산된 특정 자재 부품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구상무역이랑 대형 구매는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만약에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봤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구분하셔서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를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일단은 이게 단순하죠. 연계무역의 한 형태다라는 것이 하나의 공통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출과 수입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형태라는 것을 설명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환거래가 발생한다. 말 그대로 아까 신용장이 이게 나왔잖아요. 신용장 자체가 환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거래, 돈을 주고 받는 거래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공통점이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제 대응 수입 의무를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제 대응 수입에 대한 이행 기간이 통상적으로 이거 아니군요. 이행 기간이보다는 이제 이행 기간 말고 이행 비율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행 비율. 자,
대응 수입 이행 비율이 20% 내지 100%라는 것도 하나의 공통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차이점, 일단은 계약서의 개수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상무역은 1개, 대응구매는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2개가 작성이 되고 구상무역은 1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한 차이점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대응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 자체가 구상무역은 3년 이내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대응구매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제는 사용이 되고 있는 신용장의 종류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상무역은 백투백 L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크로 LC, 그다음 하나가 뭐였냐면 토마스 LC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응구매는 일반 신용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왜 그렇겠어요? 이게 구상무역은 계약을 할 때 하나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실 대응구매처럼 별개로 하는 거면은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뭐 신용장 개설을 하고 하면 되겠지만 얘는 하나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꼭 발급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얘가 꼭 대응 수입을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신용장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안 보이시나요? 예. 신용장 종류가 구상무역은 특수신용장이라고 하는 그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응구매는 일반 신용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쓸 때는 더 위로 쓸게요. 지금 이게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키가 크지가 않은데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꼭 답은 아닙니다. 답이 아니란 말은 틀린 게 있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추가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4개, 3개 썼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더 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또 이것만큼은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구상무역이랑 대응구매를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물물교환이랑 구상무역도 비교해 볼 수 있지만 그거는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추가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제품 판매와 산업협력 나와 있어요. 제품 판매 보시면 제품 판매의 거래란 프로덕트 바이백 나와 있는데 기술, 설비 또는 플랜트를 수출한 수출상이 수출 대금을 자신이 제공한 기술 등에서 직접 생산되는 제품으로 회수하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품으로 받는다는 거죠. 기술을 전달해주고 그에 따른 생산되는 물품으로 받겠다라는 것이 바로 제품 환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덕트 물건으로 바이백 산 것을 다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낸 것이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보시면 산업협력 나와 있어요. 산업협력이란 합작 생산이라고 부르며 보통 수출상이 일괄수주 플랜트를 수출한 대신에 파트너에게 기술 이전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종류, 그다음에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청산계정을 통한 연계무역 거래 나와 있는데 청산계정이라는 것은 특정한 계정을 설정해놓고 나서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질 때 이것들을 건별로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일정 기간 지났을 때 둘 간의 차익만큼만 결제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의에서는 수출자가 수취한 수출 대금이 청산 계정에 입금되고 반대로 수입할 때 그 대금을 사용해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 특징이고요. 의고 장점하고 단점 나와 있는데 장점은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겠죠. 매건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번거로움 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 보시면 바텀무역이라는 것은 물물교환을 말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물물교환에서 발견되는 가격 매칭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 단점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수출과 수입을 적절히 맞추기는 힘들다, 그 다음에 물품을 구매했는데 나중에 계약을 파기한 예도 있다라는 것은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계무역 형태로 해서 시험 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전체를 다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연계무역의 형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뭐 뒤에 나와 있는 뭐 절충 교육거래하고, 그다음에 제품 판매, 산업협력, 그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청산계정, 이것들에 대한 간단한 개념하고 특성 정도만 써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구상무역을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거 말고는 구상무역이랑 대응구매를 서로 간에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셋 중에서는 대응구매랑 구상무역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요. 이게 가장 그 중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이건 꼭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뒤에 보시면 임대차 무역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임대한다, 임차한다, 물건을 빌려주고 받는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참고 자료라고 해서 국제 리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말 그대로 참고해서 보세요. 이것도 출제될 확률은 되게 낮습니다. 단도로 나올 확률은 거의 되게 낮다고 보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런 내용들도 있구나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밑에 보시면 외국 인수 수입, 외국 인도 수출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중개무역이 중요합니다. 중개무역은 체크해두세요. 중개무역은 단독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출제가 이미 됐었습니다. 중개무역은 56페이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시면 기출문제가 나와 있는데, 기출문제 1번을 보세요. 2004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벌써 12년 넘었는데, 보시면 중개무역의 정의, 그 다음에 의의, 그리고 수출 실적의 범위와 어떤 경우에 수출입 인정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은 중개무역의 정의랑 의의는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수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외무역보상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수출하게 되면은 일정한 실적이 쌓여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 또한 한국을 중개국으로 하는 경우에 최초 수출자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중개상의 서류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중개무역이라는 것이 어떤 거다라고 공부하고 하셨으면은 이거 못 풀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 형태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아까 저희 봤던 거 있잖아요. 뭐 다른 형태들, 뭐 위탁 판매 수출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보셨을 때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외무역법상에 보시면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수출 실적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수출 실적에 대한 그런 범위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랑 같이 연계하셔서 공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게, 지금 대외무역법, 외환거래법 같이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하실 때 같이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연관돼서 문제 나올 수 있구나라고 해서 정리가 가능한데, 지금 무역실무 따로 대외무역법, 외환거래법 따로 공부하시면 그때는 별개로 본다는 거죠. 공부하실 때도. 그래서 이게 같이 상호간에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같이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었고요.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중개무역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개무역의 일반적인 개념 나와 있어요. 중개무역. 거래 형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최초의 물건을 수출했습니다. 미국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미국이고, 여기서 처음에 A란 사람이, 미국에는 A란 사람이 B에게 물건을 판매를 합니다. B에다가 물건을 보냈는데, B라는 사람이 다시 C에다가 물건을 다시 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개무역인 건데요. 일본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B라는 사람은 실제로 물건을 뭐 가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A의 물건을 받아서 그 일본에서 그냥 다시 보세구역에서, 부창고에서 물건을 가지고 C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거래 형태는 두 번이 발생했죠. 첫 번째 거래 발생했고요. 두 번째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 발생을 했고 B라는 사람은 실제로 물품을 뭐 제조하지 않더라도 그냥 중간에서 수수료를 가지고, 수수료가 아니죠. 수수료라기보다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라기보다는 마진, 그렇죠. 마진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처음에 물건을 샀을 때는 100에 샀어요. 100이라는 금액에 샀는데 판매할 때는 120원에 판매하는 겁니다. 그럼 20만큼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 사람이 20만큼을 가져가는 거예요.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고. 근데 C라는 사람이 A라는 존재를 몰라야겠죠. 이거 알면은 굳이 B에 안 사고 A에다 말해가지고 우리도 $100 줘. 100에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 입장이 봤을 때는 사실은 C라는 사람이 A를 알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노출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념을 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개념, 한 나라에 영업소를 둔 무역업자가, 아까 A라고 생각해 보세요. A가 제3국의 물품의 수입국과 본국 사이 물자의 물품, 다시 말씀드릴게요. A가 아니라 B, 한 나라에 영업소를 둔 무역업자는 B로 보시고요. B가 제3국의 물품의 수역국과 공급국 사이에서 국제간 물품의 상거래에 관여하는 무역활동으로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그렇죠. C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 조건으로 해서 A로부터 물건을 수입을 하죠.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수출하여 일정한 중개 차익의 수치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방식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개무역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한국에서 중개무역은 품목별 제한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물품이라도 거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중개물품이 국내항을 경유하게 될 때에는 보세구역 이외에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는 중개무역으로 보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 형태로 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세구역 이외에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중개무역으로 보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 형태로 본다고 하네요. 중개무역이라는 것은 이제 보세구역 이외에 국내에 반입한다는 것은 사실은 통관이 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뭐 중개무역 보지 않고 그냥 별개의 거래로 본다는 거고요. 만약에 보세구역에 물건을 반입한 상태로 다시 그대로 나가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중개무역으로 본다는 거겠죠. 일반적인 중개무역은 중개상이 자신의 이익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가공이 없이, 그냥 물건에 대한 추가 가공 없이 받은 그대로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공 없이 최종 수입상인 C에게 물품을 인도를 하고요.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익을 중개 차익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중개 가공 무역이란 중개상이 수입한 중개 물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인 가공을 하여 최종 수여국에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일반적인 중개 무역으로 하는 것은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보내는 건데, 그런 가공을 하는 것은 중개 가공 무역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B라는 사람이 좀 추가적인 가공을 해서 다시 C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도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중개무역의 필요성이 나와 있는데 왜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개 차익 확보. 쉽게 생각하면 돈 벌기 위한 거죠. 그렇죠. B 입장에서는 A랑 C랑 거래하면 자기는 뭐 이득 볼 게 없지만 자기가 그것을 싸게 사와서 나중에 비싸게 팔면은 그만큼의 중개 차익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보시면 가득액이라고 해서 수출 금액 FOB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랑 그다음 수익 금액 CIF 가격 기준으로 해서 취하는 거래법, 수출 금액에서 마이너스 수익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만큼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외무역법상에서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B의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C에서 수출했는데 근데 120만큼을 다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는 100만큼을 수입했고 거기서 120 빼기 100 하면은 20만큼이 자기가 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득 20만큼만 수출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B에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일본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일본에서 봤을 때 수입 한 번 있었고 수출이 한 번 일어났죠. 발생했는데 이 사람이 수출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까 대외무역법 말씀드렸는데 대외무역법상에 보시면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하고 나면은 그 수출 실적이 다 쌓여요. 그럼 쌓이는데 그거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120을 수출했지만 120을 온전히 자기가 수출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100만큼을 수입을 했고 거기서 차익만큼만 자기가 이득을 취한 거기 때문에 120만큼 수출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120에서 100을 뺀 나머지 20만큼만 수출 실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대외무역법상에 나와 있는데 뭐 지금은 그것까지 꼭 보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중개차익 확보라고 나와 있는 것이 그 가득액이라는 것이 수출금액 빼기 수익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번에 보시면 공급 능력 부족을 할 때 시장 유지 나와 있는데요. 일단 B라는 사람이 물건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내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을 해서 그냥 판매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공급 능력 부족을 할 때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어서 필요성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세 번째 보시면 무역 제한 정책의 회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라크랑 그런 해제가 풀린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 서울시 강남구 가시면 테헤란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이집트가 아니죠. 이라크랑 우리나라랑 서로 간에 이제 교역을 맺으면서 그 나라에 있는 지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만들어준 거예요. 테헤라는 곳이 이제 이라크에 있는 그런 지명인데 그거를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라크 가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예를 들면 강남이다 아니면 서울이다라고 한다면 이라크 어떤 특정한 구역에 서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교역을 맺은 건데 지금 전 세계로 봤을 때 이란이라든지 제가 북한을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북한에 대한 물건들을 수입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제한을 거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북한에서 물건을 바로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다른 나라 갔다가 다른 나라에서 수출하는 경우를 보면은 결국에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왔다. 일본에서 들어온 걸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제한을 피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에서는 미국산 물품을 수입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이거를 일본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일본에서 수출한 것처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 물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모르는 거죠. 이게 미국 물품인지 모르기 때문에 수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무역 제한 정책의 회피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게 걸리면 당연히 뭐라 하겠죠.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무역 정책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제한 등의 보복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나중에 걸리면 이거 가지고 너 왜 그랬냐고 하면서 여기 국가에다가 이제 그거 할 수 있겠죠. 당분간 일본에서 들어온 물건들은 수입 금지, 수입 제한 이렇게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필요성을 왜 다시 말씀드리냐면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개무역에 대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세 가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 가지 정리하시고 만약에 또 다른 게 생각나신다면 다른 것도 같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보시면 이제 중개무역과 유사한 무역 형태라고 해서 유사한 형태 어떤 거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통과무역, 중개무역, 스위치무역 등등 나와 있습니다. 대리무역, 더미무역, 고세가공무역, 재수출, 삼각무역, 다각무역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중개무역과 유사한 형태라고 해서 시험에 나오기는 어렵고요. 다 언급하는 건 어렵고 다만 이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개무역 중에서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을 서로 비교하는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둘이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중개무역과 스위치무역을 비교하는 문제 이렇게 형태로 해가지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중개무역하고 많이 나오죠. 둘이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중개무역은 좀 많이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중개무역은 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가능합니다. C라는 사람은 A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B가 나서가지고 A라는 사람이 있어. 여기 물건을 둘이 거래해봐라고 하는 거죠. 대신에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수수료를 받고 A랑 C가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그런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형태의 거래를 중개무역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중개무역이랑 서로 간에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되게 성격이 다르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말씀드리면 뭐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하나로 이루어지죠. A에서 C로 가는 이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중개무역은 각각이 따로따로 가고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루어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C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개무역은 얘를 모르죠. A를 모르지만 중개무역은 A를 알죠. 그쵸? 이런 것도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을 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고 오늘 중개무역까지만 하고 마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못 지킬 것 같아요. 뒤에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일단 앞에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에 보시면 이제 중개무역의 그 의미가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의미라고 해서 이게 아까 기출문제였던 부분인데,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중개무역의 정의 및 의의 나와 있습니다. 중개무역의 정의 및 의의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말하는 중개무역의 정의라고 하는 게 나온다면, 어떤 뭐뭐의 정의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들 기본서에서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는 내용들은 정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개무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라는 것은 정의가 아니죠. 그냥 의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뭐 법이라든지 어떤 조칙이라든지 어떤 협약이라든지 거기 나와 있는 상의 그 정의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중개무역이라고 하면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의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사조에 따른 다른 자유무역 지역 이외에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밑에 각주 보시면 대외무역 관리 규정 되어 있죠. 대외무역 관리 규정, 즉 대외무역법상에 나와 있는 중개무역 정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의의하고 정의는 다른 거예요. 의의는 말 그대로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인 거고요. 정의는 말 그대로 법이라든지 아니면 협약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특정한 이런 데다가 나와 있는 정의를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대외무역법 보면은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그 다음에 대외무역 관리 규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관리 규정이 뭐냐면은 저희 말하는 그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시행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들이 대외무역법 관리 규정 2조에 가면은 각 형태별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저희 봤던 위탁 판매 수출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중개무역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의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문제를 쓰는 거였습니다. 내용을 쓰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정의 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라고 하시면 점수를 다 받지 못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무역실무를 공부하면서 또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정의 규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CIC상에 나와 있는 정의 규정도 있고, 리턴십이라든지 UCP600이라든지 각각 정의 규정이 다 있습니다. 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법이라든지 뭐 규칙, 협약 이런 거 보시면 정의 규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건질 만한 거 찾으셔가지고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신용장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1차 공부하셨던 분들은 신용장이 뭔지 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신용장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시는 것은 의의고요. 의의고, UCP600상에 보시면 정의 규정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2조에 가시면 신용장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한다라고 정의된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은 정의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런 정의 규정들을 많이 알고 계시면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신용장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UCP 600조에 따라서 이런 것을 말한다 라고 쓰는 거 하고, 그냥 단순하게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것을 말한다 라고 쓰는 거랑은 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쓰는 내용들은 뭐 내용이 맞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만이 그냥 정리했던 내용들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UCP 600에 나와 있는 정의 규정들은 누구나 동일하게 보고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객관적인 사항인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쓴 의 내용들은 주관적인 사항들이고, 주관적인 내용들인 거고, 그 다음에 UCP 600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은 객관적인 사항들인 거죠. 누구나 다 동일하게 보고 있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점차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실무를 공부할 때, 물론 크게 보는 거 중요하지만 꼼꼼하게 보는 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의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협약 부분들 있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정리를 잘 하시고, 똑같이 쓰기는 힘들다고 할지라도 정리를 잘 하시고 나서 정리해서 답을 쓰시면 다른 분들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의 및 의 나와 있고요. 정의 및 의. 아까 정의라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나와 있는 정의 말하는 거였고,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들 쓰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중개무역의 수출 실적의 범위와 수출입 실적의 인정금액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대외무역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수출적 인정 범위는 수출하는 것 중에서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이고, 말 그대로 돈을 받고 판매하는 수출, 그게 인정이 된다고 나와 있고요. 수출입 실적 인정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출하는 금액에서 수입하는 금액 뺀 나머지 그 차액이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이 된다. 금액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중개상에 혼탁서류 처리 방법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B의 입장에서 봤을 때 C가 A를 모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C가 A를 아는 순간 이런 거래 형태는 깨질 겁니다. 나중에 C가 B한테 안 하고 A한테 연락해서 그냥 물건 우리 둘이 하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110만 원 쳐줄게. 지금 100한테 팔고 있는데 내가 110만 원 줄 테니까 나랑 거래하자 하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120을 사오던 거를 110으로 사게 되면은 그만큼 10만큼 이득이 있잖아요. 그래서 B를 빼버려 갈 수 있기 때문에 B의 입장에서는 항상 C랑 A가 서로 모르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서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중개상은, 그러니까 B는 최초 수출자를 A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A가 발행한 상업송장, 그러니까 인보이스 말하는 거죠. 인보이스, 포장 명세서, 패킹리스트, 그 다음에 환어음을 중개상 자신이 발행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그 다음에 환어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바꿔치기. 처음에 A가 B로 보낼 때 서류가 있겠죠. 뭐 인보이스, BL 등등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싹 바꾸는 거예요. B가 가져가서 그거 가지고 다시 C로 보낼 때는 자신이 발행한 걸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BL의 경우에는 스위치 BL을 이용하면 당초 BL의 송환란에 기재된 최초 수출장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스위치 BL을 발행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최초 수출장의 명칭이 노출된다.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BL은 스위치 BL로 하면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스위치 BL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물건에 대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말 그대로 스위치 바꾼다고 하시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의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 밑에 보시면 최초 수출장이, 그러니까 A가 원산 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CO를 발행한 경우에는 중개상이, 그러니까 B가 이를 재발행하는 것은 인정하는 FTA는 드물고, 사실 없고, 통상 원산 증명서에도 최초 수출장의 명칭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A의 명칭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여러분들 1차 공부하셨을 텐데, FTA의 가장 큰 기본 원칙이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은, 물품이 직접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직접 운송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물건이, 예를 들면은, 미국이랑 한국은 한미 FTA 발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없어요. FTA 발효가 안 돼 있고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FTA 발효되어 있는데, 이거 FTA 적용 받으려면은, C가 받으려면은, 물건을 들어올 때 A에서 C로 바로 가야 됩니다. 물건이 바로 들어가야 돼요. 직접 운송 원칙.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 있는 원산지가 인정이 된 상태에서 올 거지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이 바로 들어와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본 갔다가 일본에서 한국 들어온다? 인정 안 됩니다. 인정 안 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직접 운송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충족이 돼야 돼요. 충족이 돼야 되고, 하나가 또 당연히 뭐냐면은 당연히 미국 물품에 대한 원산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서류가 구비가 돼야 되는데, 직접 운송 원칙을 할 때 이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보내는 사람이 미국 A라고 써 있을 거고, 받는 사람이 C라고 적혀 있겠죠. 그렇죠? 시퍼랑 컨사이니가 뭐 A랑 C로 적혀 있을 텐데, 이거 할 때 이것뿐만이 아니라 CO상에 보면은, 자, CO상에 보면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수출하는 사람, 수입하는 사람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나중에 그 CO를 발급을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알고 보니까 물품이 미국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이제 한국에 물건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미국산 맞아라고 해서 한국에서 직접 검증을 하든 미국에서 검증을 하든 검증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 가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그런 물건 만든 사람의 공장에 가서 다 보는 거죠. 이게 진짜로 맞는지.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책임자가 A가 되는 거예요, A가. 그러니까 BL상에 나와 있는 시퍼는 말 그대로 물건을 보내는 사람인 거고, CO에 나와 있는 그 수출자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수출하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떤 뭐 검증이라든지 이런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서류들을 보관해야 되고 그것들에 대한 뭐 대응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B가 할 수가 없는 거죠. 물건 이렇게 왔으면 처음부터 이게 인정이 안 되지만 만약에 CO를 바꾸려고 한다라고 해봐도 B가 이것들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만든 물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들 때 구비해야 되는 서류도 있죠. 예를 들면 BOM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수출한 사람으로 CO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A가 물건을 만들었으면 A로 해서 증명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받는 사람이 상관이 없겠죠. 한국 사람이 받을 건데 그 상관이 없이 A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CO상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CO는 이걸 바꿔치기 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류도 구비하기 힘들고 두 번째로는 물건이 바로 와야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CO를 바꾸는 것은 힘들다,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3번 중개상의 서류 처리 방법 보시면 일단은 인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보이스는 바꿔치기 하면 돼요. 그렇죠? 인보이스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거에다가 다시 B가 자기의 명의로 해가지고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원래 인보이스에서는 A가 보내는 사람, B가 받는 사람 돼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B가 발행했을 때는 B가 보내는 사람, C가 받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인보이스 새로 작성하면 돼요. 그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BL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BL 효과 말씀드렸잖아요. BL 한번 발행되고 또 발행되죠. 근데 이것들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BL도 스위치 BL로 가능한데 다만 CO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유가 뭐냐면 직접 운송 원칙이 안 되고 충족 안 될 거고 두 번째로는 그거 CO상에 나와 있는 수출자가 A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B로 넣는 순간부터는 B가 책임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기출문제. 이게 기출문제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다 넘었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복습하실 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반적 내용을 보시는 건 좋지만 꼭 써보는 거 있죠. 문제하고 답을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점짜리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답안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고 가능하시면은 그거를 뭐 사진 찍어도 괜찮고요.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빼주세요. 아니면 이런 내용 잘 쓰셨습니다라든지 첨삭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문제 답안 쓰시면 제가 코멘트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